그림을 먼저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6번 당면 있죠. 자, 거기 그림을 보시면 12장 밑에 이렇게 췌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12장 밑에 췌장 보이시죠? 네. 근데 이 췌장을 단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그 모습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있는 게 난게르 한스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뭐죠? 그 외분비선이라 그래가지고 그 소화 효소들이 나오는 것이고, 안에 있는 파란색, 분홍색, 하늘색 있죠. 요게 이제 내분비선이라 그래가지고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췌장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호르몬도 분비되고 소화 효소도 분비되고. 그래서 그 차이점을 먼저 알아두시고, 이 가운데 있는 섬에다가 이제 그 색깔을 칠해보니까, 염색을 해보니까 주로 하늘색 있죠. 하늘색 보이는 데서 베타세포라고 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요. 자, 베타세포는 이렇게 하늘색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알파세포예요. 그리고 알파세포란다. 뭐죠? 알파세포 맞아요. 예, 맞네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 델타세포라고 해서 분홍색, 베타세포라고 해서 분홍색 세 가지, 호르몬 셈에서 나오는 세 가지 세포를 꼭 알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베타, 알파, 델타. 근데 원래 알파, 베타, 델타로 알아두시는 게 가장 좋은데, 요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오늘 기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위치하고 이 가운데 있는 거를 섬이라 그래요. 왜 섬이라 그러냐면 독도처럼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누가 발견했냐면 난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난게르 한스 섬이라고 한 거예요. 자, 개념 정리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이야기하셔야 되냐면, 이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포도당이 하는 역할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 공장의 이름이 미토콘드리아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이 이용돼서 이제 여기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이 포도당에 쓰이는 거죠. 물론 우리 몸에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다 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질병을 포도당자를 써서 당뇨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세포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질병이 뭐예요? 당뇨라고 하죠. 원래 포도당의 역할은 뭐예요? 산소하고 같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사용되지 않고 나오는 걸 당뇨라고 한다. 요거를 1차적으로 고객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뭐냐면 포도당이 높아지는 형태를 고혈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고혈당이 되면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요거를 다시 지우고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때 고혈당이 가장 많이 되는가 봤더니 단순 당들을 먹는 것이 가장 고혈당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혈당을 만들고 싶으면 믹스커피를 안진자의 세포를 드시면 돼요. 그러면 땅이 2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혈당을 만드는 방법은 근데 달달한 걸 좋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고혈당의 반대말은 무슨 혈당이에요? 저혈당이죠. 자, 그러면 고혈당에서 저혈당으로 가기 전에 무슨 혈당이 있을까요?
정상 혈당이겠죠.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어느 중간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고 정상 혈당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항상하지가 아니라 항상성이라고 부르거든요. 혈압도 80에서 120을 유지하는 성질을 뭐예요? 항상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혈액의 pH 산도도 7.4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항상성이라고 그러고, 자율신경도 어때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항상성이에요. 이 항상성이 깨지면 죽어요. 당뇨로 죽든지 고혈압으로 죽든지 혈관이 터져서 죽든지 말라서 죽든지 피가 탁해서 죽든지 합니다. 자, 그러면 당뇨에서 항상성은 무슨 혈당을 유지해야 돼요? 정상 혈당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상 혈당은 기준선을 보통 90에서 110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당 농도가 근데 뭐 요즘에는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이 선에서 이 고혈당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혈당이 높아졌어요. 정상 혈당에서. 그래서 약 200 정도가 됐다. 요단강 건너가시기 직전입니다. 굉장히 높아지죠. 밥 먹으면 보통 이 선생님 식사할 때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얼마 나오시나요? 식사 후에요? 네. 그게 얼마 후에? 식사 후 얼마? 아, 보통 뭐냐면 한 30분 지났을 때. 네. 30분 높이 올라갈 때는 한 230도 올라가요. 맞아요. 보통 식후 혈당은 뭐냐면 저기잖아요. 당근은 200을 안 넘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식후 혈당이. 그렇죠. 네. 보통 요즘에 2시간 정도 네. 보는데 네. 2시간 후에는 뭐 한 170 정도 나오죠. 아, 그럼 조절이 잘 되고는 계시네요. 네. 근데 아침 주스를 먹고 혈당 304가 나와요. 아침 그거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제가. 네, 조금 이따가 이제 그거 외에는 이제 우리 이선 선생님한테 도움 좀 받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으세요. 혈당이 높아지신 분들이 다시 이렇게 정상 혈당을 유지하려고 하면 방금 난개를 한 섬의 베타 세포에서 뭐가 분비돼야 돼요?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 돼요. 자, 이 인슐린이 분비되는 세포 이름이 베타 세포고, 요 되는 섬의 이름이 뭐예요? 랑게르 한스 섬이죠. 랑게르 한스 섬은 어디가 있어요? 췌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그거를 보여주고 나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혈당이 될 때 인슐린이 이렇게 분비되려고 할 때 공식을 설명을 해줘. 자, 이 공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UCI 대학의 그 내분비내과의 그 박사과정에서 임상 영양학을 하는 내분비의사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에 2013년도에 그 뭐냐면 데이비드 킴 박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던 때 또 내용이에요. 그분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비드 더글라스 킴이죠. 죄송합니다. 그분 박사님이 그때도 이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고혈당이 되면 자동적으로 베타셀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인슐린이 분비되려고 할 때 우리 몸 안에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슘 신호예요. 근데 칼슘이 전달이 되려고 할 때 또 같이 필요로 하는 게 비타민 D3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호 체계가 칼슘하고 비타민 D3예요. 근데 D3는 우리나라가 혈중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햇빛을 안 쏘는 거예요. 햇빛을 하루에 30분 이상 충분히 쏘여주기만 하면 비타민 D3를 별도로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10분 이상은 좀 쏘이시는 것이 건강상 도움이 돼요. 여기는 비타민 D3는 암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 그때 비타민 D 혁명, 비타민 D3 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17가지 암을
예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타민 D3를 충분히 먹어주시는 게 또 암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햇빛을 자주 써야 돼요. 햇빛이 쏘여가지고 나는 피부암이 오겠다 하신 분은 하지 마시고 누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이 분비돼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자, 인슐린이 이동을 하려고 하면 이동할 때 가장 주요한 미네랄이 아연하고 마그네슘이에요. 자, 이 아연하고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효소에, 우리 몸의 한 세포 안에 효소가 약 한 5,000가지가 들어있대요. 그 중에 아연은 약 250가지 효소에 작용을 하고, 마그네슘은 약 500가지. 500이 아니라 300. 300가지 효소에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연 마그네슘 부족해지면요 생명활동에 지장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연 마그네슘 부족하지 않도록 양대를 충분히 재시면서 식품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좀 미네랄에서 자주 설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연인데요. 자, 아연은 왜 문제가 되냐? 이 인슐린에 뭐냐면 두 성분을 아연으로 해석한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당뇨 환자들의 대부분이 인슐린 농도의 아연 농도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연구하신 분이 누구냐면 송문기 박사님이 당뇨를 30년간 연구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당뇨의 원인은 아연과 크롬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그 크롬은 뭐냐면 리셉터, 인슐린하고 리셉터가 결합을 할 때 세포막에 문을 열어주는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개념 속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인슐린이 분비되고, 두 번째 인슐린 이동하는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인슐린하고 세포막에 머리털처럼 나와 있는 수용체, 이거를 당사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인슐린은 자동차 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동차 키. 요거는 자동차 키박스. 자, 자동차 키를 가지고 가서 키박스 문을 열려고 했는데 결합이 잘 안 돼. 들어가는 입구가 막 이상하게 그래. 끼 소리 나고 삐 소리가 나. 옛날에 똥차는 그랬잖아요. 에어실 때는 B3 크롬 이렇게 그래요. 여기 결합을 하려면 B3하고 크롬이라는 미네랄, B3라는 비타민,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있어야지만이 와이파이가 잘 켜진대요. 이제 민감성이 강해져가지고 인슐린하고 세포막의 수용체가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뭐가 열리냐면 세포막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송문기 박사님 논문의 마지막 그게 뭐냐면 당뇨의 원인은 결론은 아연과 크롬의 결핍이에요. 인슐린이 아연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잘 안 만들어지고, 크롬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보면 세포막의 문이 잘 안 열려요.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발견했는데 왜 노벨상을 못 받았냐? 궁금한지 않으세요? 네. 세계적인 발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거 편집해 주세요. 자, 우리끼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루이스 이그나르 박사는 산화질소를 개발을 해가지고 화이자한테는 비아그라로 떼돈을 벌게 하고, 그다음에 식품회사는 나이트웍스, 허벌라이프에다가 나이트웍스를 줘가지고 떼돈을 벌게 했어. 전 세계 매출의 2위가 허벌라이프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경제는요 다 뭘로 움직여요? 모든 경제는 전부 뭘로 움직여요? 돈의 논리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루이스 이그나르 박사는 여기서도 화기자에서도 떼돈을 받았고 허벌라이트에서도 떼돈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봐요. 루이스 이그나르 박사 산화질소를 발견했지만 제약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고 식품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어. 본인도 양적으로부터 돈을 벌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양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벨상 수상에 작동이 됐어. 여러분 당뇨는 병원에서 아연하고 크롬 처방하는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결론 뭐가 된 거예요? 노벨상 수상을 못한 거예요. 위대한 발견을 한 거라서. 제 생각입니다. 어디 가서 이충성이 그랬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야 정말 이 돈에 관련된 것이.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만 잘 들어보세요. 인슐린이 분비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칼슘하고 비타민 D3. 이게 이동하려고 할 때 아연하고 마그네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항산화 요소 SOD가 아연, 구리, 망간하고 만나지 못하면 유전자 스위치 활성성이 커져요 안 커져요? 안 켜져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미네랄은 도와주는 조효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호르몬이 자기 혼자 못 움직여요. 반드시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연, 마그네슘이라는 이런 조효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념 정리되셨죠? 그래서 호르몬은 반드시 미네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인슐린이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하고 인식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B3하고 크롬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련된 논문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결합을 하고 나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요, 세포망에 Y자 모양으로 된 당사슬하고 인슐린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 세포망이 이렇게 열려요. 지금 2개만 그렸는데 수십만 개가 붙어 있어요. 약 12만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합을 하려고 했는데 깡패같이 이렇게 방어하는 놈들이 있어. 못 만나게. 요게 뭐냐면 TNF-알파라는 뭐냐면 아디포 아디포 사이토카인 아디포 사이토카인이라는 놈인데 튜머 네크로시스. 네. 그래서 이런 역할도 해요. 뭐 다른 뭐 염증을 일으키는 역할도 하는데 당뇨의 원인이 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요놈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가 켜지려면 B3하고 크롬이 있어야 돼요. B3하고 크롬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탁 달라붙어요. 그런데 여기가 농도가 약하면 와이파이가 가다가 꺼져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인식을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B3는 어디 들어있어요? 칵테일 T가 있어요. 크롬 어디 들어있어요? 리스토레이트 들어있어요. 칼슘 어디 들어있어요? 리스토레이트. 비타민 D3 어디 들어있어요? 리스토레이트. 아연도 마그네슘도 리스토레이트. 결론은 액티바이트하고 리스토레이트 파워칵테일을 먹으면 당뇨가 예방이 돼요. 치료가 된다면 저 잘려요. 아셨죠? 예방이 된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하면 세포막이 열리면 산소하고 포도당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결합을 하면 산소하고 포도당이 어디로 들어가요? 안으로.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고. 들어가면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들이 한 세포당 핵을 주변에 한 세포당 보통 500개에서 2000개씩 있다 이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워야 되는데 이 태울 때 나이트하고 성냥처럼 팍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코큐텐, 코엔자임 Q10. 이 코큐텐이 부족하면 말짱 꽝이에요. 왜? 에너지로 사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 특성이 뭐예요? 태어날 때 가지로 태어나요. 만큼.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서. 한 노화협회에서 보니까 40세가 됐더니 모든 효소들은 2분의 1로 줄어. 그러니까 점점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이 부족한 만큼 어때요?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코인덴트 때는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이거를 하루 필요량 30ml를 먹으려면요. 소고기는 3.2kg, 브로콜리는 50kg, 그 다음에 고등어는 20마리. 못 먹어요. 그래서 건강 보조식품 필요한 거예요. 퍼큐텍 어디서 나와요? 저희 거는 저기 대두에서 추출한 거예요. 네, 비율 추출. 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엔자임 Q10하고 오메가3가 들어있는 듀오를 충분히 드시면 당뇨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방이 된다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끼리는 치료란 말을 하면 잘려요. 아셨죠? 자, 그래서 대두 오메가3는 어디죠? 브로콜리인가? 참치. 참치. 네, 대형 참치에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정상 혈당을 유지하려면 항상성이 깨지면 질병이 와요, 안 와요? 알아요. 온다니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 갈 때 그 방금 있는 거 여기 보시면 다 보이시죠? 네. 인슐린 분비되려면 뭐예요? 칼슘, 비타민 D3 이동하려면 아연, 마그네슘. 리셉터하고 결합을 하려면 B3하고 크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포막이 열려 산소하고 포도당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태워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코크텍. 이 공식들이 맞아져야지만이 당뇨가 예방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식품이 부족한 만큼 부지런히 드시는 것이 뭐예요?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치료가 된다면 사기예요. 잡혀가요. 네, 맞아요. 코엔자임 Q10이 저희가 미리가 작잖아요. 네. 한 달에 당뇨 환자들은 보통 한 6개월 정도는 몇 병씩 먹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용체가 네. 고장난 사람들은 많이 먹어야 되고 네, 오래 당뇨. 오래된 사람은 많이 고장이 났겠죠. 그래서 네. 인식 능력이 떨어지니까 좀 많이 먹고 최소한 한 두세 병은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뭐냐면요. 이제 나머지 기타는 우리 이선 선생님 조금 있다 뭐 당화혈색소 개념이라든가 공복 시험장이 126이라든가 뭐 기초적인 것들하고 나머지는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영양학적 밸런스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이 뭐냐면 방금 이런 거 우리가 양자를 재주시면서 영양학 밸런스를 조절하면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죠. 그러면 파워, 액티, 레스토레이트, 듀오 이런 걸 드시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뮤노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냐면 자기가 좀 60 이상 넘어서 당뇨다 그러면 건물이 낡았잖아. 60년 썼잖아요. 본드 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콜라겐.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되신 당뇨분들은 반드시 콜라겐이 들어가야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호르몬 효소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단백질. 그러니까 결론은 당뇨 환자는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드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당뇨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당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조금 더 그 기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현장에서 당뇨가 혈당이 오르는데 왜 오르는지, 이게 레스토레이트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체험 사례가 레스토레이트를 먹고 떨어졌다는 거를 제가 이제 이성훈 소장님이 계속 재는 거를 보고 레스토레이트가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제가 토요일날 강의를 갔었는데, 아니 토요일이 아니라 어저께 모임이 있어서 하나 강의를 갔었는데 그분도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레스토레이트, 자기가 이 PM 소비자인데 사업까지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레스토레이트 때문이래요. 정말 그 혈당 조절이 잘 된다고 레스토레이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그 체험 사례하고 관련성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자, 고객한테 설명할 때 1형 당뇨나 2형 당뇨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1형 당뇨라는 건 뭐냐면 췌장의 기능이 언제 다했느냐를 발생 시기를 보고 주로 1형 당뇨, 2형 당뇨를 나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형 당뇨는 주로 1형 당뇨는 소아당뇨라고 합니다. 소아당뇨.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 뭐냐면 췌장의 난계를 한스섬이 그 베타셀이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자체가 거의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빼빼 마르다 보니까 병원에 가보면 당뇨입니다라고 무슨 어린아이가 당뇨냐 뭐 저기도 안 먹고 그러는데 막 이러긴 이제 의사하고 따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 설명하죠. 인슐린 펌프가 고장났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내 몸의 항체 또는 활성산소 이런 그것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인슐린이 안 만들어집니다라고 하니 그때서 어머니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발견 시기가 소아당뇨는 7세에서 8세 사이에 거의 대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가 유독 마르는 애들은 7, 8세쯤 되면 거의 이제 인슐린이 바닥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평생 이제 인슐린 펌프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불행한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서 부모가 어떤 건강 관련하냐에 따라서 자녀한테 유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형 당뇨는 이제 부분이 주로 병원에서도 말하는 게 이게 생활습관병입니다. 그래서 이형 당뇨는 주로 생활습관, 식습관이 잘못되면서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달달한 거를 날마다 입에 펴고 사는 사람들은 당뇨가 와요. 혈당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 생활습관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저탄 보지 않고 간헐적 단식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1형당뇨인지 2형당뇨인지 구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방향성은 뭐냐면 우리는 이거는 손댈 수가 없잖아요. 1형당뇨는 어렸을 때부터 고장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못 만드니까. 저는 손댈 수 없고 2형당뇨 위주로 발생하는 사람들한테 뭘 이야기를 하냐면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지방 단백질을 늘려가는 거,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이 필요하다, 요거를 알려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생활습관병을 고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물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해양 실층수를 그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사서 꾸준히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해양 실층수가 우리 몸에 보면 양수 있죠. 태아에 있는 양수하고 염도 비율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은 일단 물부터 바꾸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수소수나 알칼리수가 좋긴 하는데 비율이 안 맞아요. 그건 잘. 그러니까 당뇨가 걸리신 분들은 물부터 이런 거를 바꿔주신 다음에 좋아지시면 이제 정수기 물이나 이런 걸 바꿔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소금을 드셔야 돼요. 자, 좋은 소금을 드셔서 0.9%의 혈중 농도 NaCl. 자, 이 혈중 농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은 혈액안에 소금기라 그러잖아요. 이 혈중 농도가 0.9%를 유지해야 돼요. 이게 낮아지게 되면 세균 바이러스가 증식이 되면서 우리 몸이 급격하게 피가 산화되고 당뇨가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하고 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염분 농도. 그래서 염도 체크기로 자기 첫 수면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거 사가지고 날마다 하는데 뭐 0.7로도 갔다가 1.2로도 갔다가 0.9로도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소금 먹어가면서 조절하시는 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저작. 이번에 전생 목사님 그 얘기 잘하셨는데, 그 밥이든 음식이든 처음에 들어가면요, 진짜 이게 녹아서 내릴 때까지 50번이든 100번이든 씹어서 위가 막 그 시동, 엔진 시동 걸듯이 좀 이게 워밍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요. 바로 넘기면 위가 딱 달라붙어 버리니까 위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30번에서 50번은 씹어서 3번 정도 이렇게 뭐냐면 위를 워밍 시켜주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이 가장 당뇨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운동 습관입니다. 병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적당히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해라. 그래야지만이 생활 습관이 잡히고 이렇게 뭐죠? 당뇨 환자들의 에너지 대사가 늘어나면서 혈당이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강조한 게 뭐냐면 의사들이 내전근 있죠, 여기 안에.
이 안에 있는 근육이 발달하려면 스쿼트라든가 등산, 계단 오르기, 그다음 프랭크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련시키는 거를 코어 근육이라고 그러거든요. 코어 근육. 그렇기 때문에 복근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허벅지, 내전근을 강화시켜야지만이 당뇨 예방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운동 습관을 알려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당뇨를 예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화병하고 관련이 있어요. 화병이 있는 사람이 당뇨에 걸리기 쉽대요. 이 선생님 화병 걸린 것 같지 않고 원인이 뭐지 같아요, 이 선생님? 네. 원인, 당뇨 원인. 화병이? 아니 원인이 본인의 원인을 본 것 같아요. 유전적인 거와 비만이죠. 유전. 저희 아버지가 당뇨죠. 아 그러셨구나. 네. 유전적인 가족 유전적이시네요. 네. 저도 어머님이 당뇨여가지고요. 저는 거의 매일 당뇨 체크를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체크를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오 이게 너무 아파요. 당뇨 체크가. 그래가지고 자 우리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잘 들으세요. 코티솔 분비가 늘어요.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분비가 늘어버리기 때문에 피가 끈적거립니다. 그러면 췌장 혈관을 자주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띵동하고 베타셀을 눌러줘야 돼. 이 칼슘 신호, 비타민 D3 신호, 아연 신호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오냐면 혈당을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코티솔하고 아드레날린이 근육 안에 있는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시켜가지고 혈당을 높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뭐하고 뭘 높인다고요? 코티솔하고 아드레날린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간하고 근육에 포도당을 뭘로 저장하냐면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해요. 이 글리코겐을 녹여가지고 포도당을 써요. 왜? 에너지원으로 저장해 놨으니까. 내가 급할 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 안에 뭐냐면요. 위급하고 뭐냐면 급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높여가지고 내가 도망가든지 아니면 사태를 수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코티솔하고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뭐냐면 부신, 피질, 수질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응급 상황이 이거예요. 갑자기 가는데 호랑이가 내 앞에 나타났어. 응급 상황이죠. 내 몸에서는 부신, 피질에서 뭐가 분비가 돼요? 코티솔. 부신,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 그래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거예요. 왜 그냥 포도당이 없으면 세포에 에너지원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든지 방어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뭐냐면 혈당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은 결론은 뭐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형당뇨에 노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요. 마음다스기예요. 당뇨 환자들은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관리하고 마음다스기 같은 말인데 한 차원 높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 심신의학 하버드 의대에서 가장 주장하는 게 마음다스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봐라고 해서 연구 과제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멍 때리기. 멍 때리기 해보시고. 멍 때리기가 왜 좋은 줄 아세요? 멍 때리는 거는 뭐냐면요. 생각을 중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가 잠잘 때 통증을 느끼던가요? 안 느끼죠? 바보가 통증을 느끼던가요?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지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뇌의 생각을 딱 차단을 시키잖아요. 염증, 통증, 혈전 모든 게 다 정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뇨 환자들이 마음다스기에서 가장 좋은 거는 멍 때리기예요. 이게 쉽게 그냥 설명하면 생각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복잡하게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멍 때리기를 딱 들어가면 멈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냥 열받을 일이 있어 그럼 멍 때리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당뇨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거는 지금 지난번에 어떤 선생님이 그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 뭐냐면 생활습관 그 체크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고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넣은 게 뭐였냐면 수면 관리하고 체온 관리를 항상 넣거든요. 수면 관리는 뭐냐면 당뇨 환자들은 무조건 11시 이전에 자야 고쳐져요. 몸이 복구가 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호르몬 밸런스라는 책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뇨를 고치려면 10시에 자야 돼요. 10시에 자고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고쳐져요. 바른 생활사나이. 아셨죠? 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체온 관리는 36.5도에서 1도가 높아져도 면역력이 5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책들 그때 많이 보셨잖아요. 책을 보신 분들은 교환해서 보세요.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집에다 두지 마시고.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8가지 한번 해볼까요? 물, 좋은 소금, 저작, 운동 습관, 스트레스 관리, 마음 다스리기, 수면 관리, 체온 관리. 체온 관리에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족욕이에요. 족욕을 하면 가장 빨리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반신욕. 예. 그래서 여러분이 족욕이나 반신욕을 못 하시면 집에서 따뜻한 샤워기로 발이라도 좀 담그고 계세요. 1분에서 5분 하실 수 있잖아요. 20분은 못 해도.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리를 통해서 뭐냐면 당뇨 생활습관병을 고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객한테 알려주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1형 당뇨, 2형 당뇨는 기능이 췌장의 기능이 어디가 망가진 거예요? 남계란섬의 베타세포가 뭐냐면 항체라든가 활성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뭐냐면 점점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서 보통 어렸을 때 소아 때 발견되는 당뇨를 1형 당뇨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2형 당뇨는 주로 생활습관병에 의해서 생겨지는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생겨지는 당뇨를 2형 당뇨라고 한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고 이 생활습관 뭐 이런 거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 말했던 8가지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고객들한테 이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는 게 좋죠. 이해되셨죠? 네. 시험 봅니다. 끝나고 시험 본다고 다 외우시더라고요. 실제로 안 보는데. 네. 그래서 고객한테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강의할 것인가, 강의라는 정보 전달할 것인가는요, 짧게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만의 건강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건강 솔루션을 다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관리를 해라 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당화혈색소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당화혈색소는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 몸은 세포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포 안에는 몇 개의 헤모글로빈이 있냐면 헤모글로빈이 약 3억 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이거 놀래지 않으시네요. 네. 3억 개면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국이 12억 인구잖아요. 베이징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한 세포, 우리는 한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헤모글로빈이 3억 개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헤모글로빈에가 포도당이 묻어있는 게 6.5% 정도 이상이면 이걸 뭐라 그래요? 당화 혈색소 헤모글로빈에가 6.5% 이상 묻어있을 때 이거를 HbA1c라고 표현하고 이때 이런 사람들을 당뇨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기준선이. 그러니까 혈당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헤모글로빈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고객이 몰라요. 그러면 이제 개념에서 뭘 설명을 하냐면, 자, 우리 적혈구라는 세포는 잘 들으세요. 적혈구라는 세포를 어디서 만들어져요? 뼈 안에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골수에서 성체 줄기세포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성체 줄기세포가 혈액을 만드는 조혈 모세포라는 걸로 분화가 되고 여러분들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 다음에 중간엽세포라는 걸로 분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뼈, 근육, 인대, 그 다음에 신경세포, 기타 등등 우리 몸의 모든 걸 이렇게 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적혈구가 근본적으로 만들어져서 수명이 있어요. 각각의. 이 적혈구의 수명은 며칠이냐? 90일에서 120일로 밝혀졌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3개월 이후로는 피가 어때요? 점점 새로운 걸로 교체돼요. 태어나기는 골수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죽을 때 어디서 죽어요? 파괴가 간하고 질환. 요거를 비장이라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비장의 무기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비장의 무기. 비장이 다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저기 놀래킬 때 어떻게 해요? 뒤에서 막 간지럽히죠. 그러세요? 뒤에서 막 간지럽히잖아요. 그래서 이 적혈구가 죽을 때는 간지나 하고 죽어요. 갑자기 느낌이 쎄하시네. 요놈이 죽을 때는 간지나 하고 죽는다니까요. 간하고 지라에서 죽는다고. 이해되셨어요? 네. 어디서 죽는다고요? 간하고 지라에서 죽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적혈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헤모글로빈이죠. 이 헤모글로빈인데 간하고 질환에서 파괴가 되면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빌리루빈으로 바뀌어요. 빌리진 형님이에요. 네. 그래서 빌리루빈으로 바뀌는데 이 빌리루빈이 어디다 제작을 해요? 요거 쓰레기잖아요. 이거를 간의 밑에 있는 담당 또는 쓸개 같은 말이에요. 네. 여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혈액안의 찌꺼기들 중에 남는 LDL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만들어서 또 거기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 헤모글로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헤모글로빈은요, 햄철이라는 이게 무슨 어떤 단백질 구조에 뭐냐면 이 철분이 달라붙어 있는 걸 햄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단백질 구조로만 되어 있는 거를 글로빈이라고 해요. 이거는 알파사슬하고 베타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해부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그냥 햄철하고 글로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헤모글로빈에 철분이 부족하면 뭐가 돼요? 철결핍성 빈혈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철결핍성 빈혈. 그런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 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은 이소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하고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합쳐져 가지고 헤모글로빈이라는 혈색소가 생성되는데 이게 적혈구 하나에 몇 개가 들어있다고요? 3억 개. 그러면 이 철 주변으로 뭐가 달라붙냐면 산소들이 달라붙어요. 철 원자 하나에 산소 분자가 4개나 달라붙어요. 그러면 여러분 적혈구 하나는 산소를 몇 개나 운반하는 거예요? 12억 개. 12억 개를 운반해요. 잘 보셔야 돼요. 못 만들어요, 진짜. 적혈구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산소 공급이 안 돼. 그래서 빈혈에 노출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적혈구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비타민 B9하고 B12구가 부족하면 뭐냐면 악성 빈혈을 얻어요. 그게 거대 전아우성 빈혈이라는 게 생기는데 여러분이 비타민만 부족해도 적혈구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기본적으로 무엇도 잘 먹어야 돼요? 비타민도 잘 먹어야 되고 철분이 들어있는
미네랄을 잘 먹어야 돼요. 기본 개념 이해되셨어요? 네. 왜 지금 저기 뭐냐면 액티바이즈하고 레스토레이트가 당뇨 환자한테 좋은지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 이제 헤모글로빈 안에 이 철분이 중요성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달라붙어요? 포도당이 몇 프로? 6.5%가 달라붙으면 뭐예요? 당뇨 환자가 되는 거예요. 기준 당화의 색소는 몇 프로요? 6.5%. 그건 당뇨 환자들한테 만나서 뭘 물어봐야 돼요? 당화혈 야, 네 당화의 색소 얼마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당화의 색소는 며칠 만에 재요? 90일 만에 병원에서 재단 말이에요. 왜? 적혈구가 90일에서 120일 사이에 순환이 되니까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죽고. 그래서 90일 단위로 재는 거예요. 그러면 네 당화의 색소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당이 조절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식품을 먹고 있을 때 당뇨가 올라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파워 칵테일이나 액티바이저나 레스토레이트 각각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때 이성규 소장님이 했던 거를 리바이브를 해줬어요. 야, 네가 파워 칵테일을 먹어보고 30분, 1시간, 2시간 뒤에 당뇨가 오른지 안 오른지 봐라.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파워 칵테일 먹고 그 다음에 액티바이저를 먹고 30분, 1시간, 2시간 뒤에 혈당이 오르는 거 안 오르는 거 봐라. 그리고 레스토레이트를 먹고 30분, 1시간, 2시간 뒤에 오르는 거 안 오르는 거 봐라. 완전 메커니즘이 딱 있으니까요. 파워 칵테일 먹고는 한 80% 올라가더라고요. 한 7, 80% 올라가요. 진짜. 근데 액티바이저나 레스토레이트 먹고는 잘 안 올라가요. 희한하네요. 있습니까? 안 올라가요. 네, 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왜 그러냐면 레스토레이트는 아연하고 크롬이 당 계산을 조율을 하잖아요. 그리고 칼슘하고 비타민 D3하고 인슐린 펌프, 그러니까 인슐린 안에가 이 뭐냐면 아연의 농도, 그러니까 아연의 농도가 부족하면 인슐린 분비가 안 돼요 또. 그 뭐냐면 가사라 그 박사님이 당뇨병 아연으로 끝내는 그 책이 나와요. 여러분이 그 한 줄 보려고 그 책 사는 거예요 실은. 나머지는 다 부엽적인 거고. 이러다 또 안 사실라. 여러분 보세요. 인슐린의 주 성분이 결론은 뭐란 거예요? 아연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송문기 박사님이 아연과 크롬의 결핍이, 아니 당뇨의 원인은 아연과 크롬의 결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막을 열어주는 건 뭐예요? B3하고 크롬이라니까요. 그러면 인슐린 분비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건 뭐예요? 아연이에요. 그럼 인슐린 분비가 마지막에 완성이 되려면 칼슘하고 비타민 D3 띵동 신호가 있어야 돼. 분위기가 알 듯 모를 듯 하는 분위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레스토레이트를 공개하고 설명할 때 이 차원을 좀 설명하시면 좋거든요. 자, 인슐린을 구성하는 성분은요, 단백질하고 이 단백질 안에다 아연의 농도가 충분할 때 뭐냐면 인슐린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게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아연의 농도를 결정해 주는 것은 또 비타민 C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연과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당뇨의 걸릴 확률이 또 높아져요. 그러니까 비타민 C는 거의 모든 호르몬의 대사 과정에 관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방의 감초. 그러니까 액티바이저를 수시로 드시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안에 비타민 B3하고 또 뭐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B군 다 들어요. 네, B군 다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포막의 문을 잘 열어주고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들어있어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적절하게 잘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레스토레이트 액티바이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먹을 것인지를 꼭 이야기해 보시면 도움이 되고. 자, 그러면 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비타민 D3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비타민 C, 아연 농도, 칼슘, 비타민 D3 농도가 맞아야지만 인슐린 분비가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양자를 쟀는데 요 네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당뇨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당뇨의 전 단계. 체크할 때 잘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게 이동을 또 도와주는 매개체가 뭐예요? 아연하고 마그네슘. 자, 우리 몸의 세포는 약 한 세포당 약 5,000개 효소가 있다고 하는데 아연이 관여하는 효소 체계는 보통 250개, 마그네슘은 300개. 이게 한자에 따라 약간 개념이 다른데 아연하고 마그네슘 부족하지 않으면 아예 우리 몸의 생명체가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칼슘이 관여하는 게 약 147가지 이야기하잖아요. 그 닥터 올렘 박사가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보세요. 칼슘이 관여하는 게 147가지 질병에 관여하고 아연은 250가지, 마그네슘은 300가지. 그런데 왜 닥터 올렘 박사가 이걸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아연하고 마그네슘 부족으로 질병이 유발한다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뭔 이 사람 연구를 했냐면 칼슘만 30년 연구한 거예요. 3,000명을 해부해가지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얼마나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지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칼슘, 비타민 D3, 아연, 마그네슘 이런 구조식에서 정말 중요한 기후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특히 이 칼슘 한 가지를 밝혀내신 닥터 올렘 박사님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포막 인슐린하고 세포막의 리셉터가 이렇게 뭐냐면 결합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B3 크롬이 필요하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려면 일단 아연의 농도가 많아야 되고 이동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세포막의 문을 열어주는 크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의 원인은 아연과 크롬의 결핍이다를 송문기 박사님이 여기에서 그 논문으로 계속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식품 쪽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노벨상 수상을 못했어요. 원래는 노벨상 수상감이거든요, 이 자체가. 자, 그러면 결합을 한 다음에 세포막의 문이 열리면 산소하고 포도당이 어디로 이동을 해요? 세포 안으로 이동하죠. 자, 세포 안으로 이동을 하면 산소하고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죠? 네.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든다 그래서 에너지 발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우는 것이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발전소 6자예요. 똑같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발전을 하는데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합니다. 근데 이때 나이트하고 성냥처럼 막 불을 붙여주는 촉매제가 있는데 요 두 개가 ATP를 만들 때 필요한 효소가 뭐냐면 코큐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코큐텐, 비타민 B군, 미네랄 이런 효소가 부족하잖아요. 내 몸을 도와주는 효소, 저효소가 부족하면 몸이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뭐냐면 작은 거를 큰 걸로 만들고 큰 거를 작은 걸로 만들어서 항체나 효소나 호르몬이나 근육 생성,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 전부 다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조합이 맞아야 돼요. 그게 안 맞게 되면은 여러분은 평생 당뇨 환자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세포 안으로 산소하고 포도당이 들어오기까지 했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요거를 에너지를 만들려고 봤는데 뭐가 부족하면 안 만들어질까요? 코큐텐이 부족하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먹었어. 근데 코큐텐이 부족해가지고 당뇨 환자로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일 PM에서 코엔자임 Q10을 뭐냐면 지용성을 수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에 떨어뜨려 보면 알아요. 이번에 제가 김해 가가지고 강의하면서 코엔자임 Q10 집에서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기 거. 스위스, 미국, 뉴질랜드 다 가져왔어요. 집에 보니까 진짜 32만 원짜리 집에 있더라고요. 네. 자기 집에 있잖아요. 코엔자임 Q10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비행 거 말고.
있어요? 어디 거예요? 예? 국내 거. 예. 그래가지고 그걸 잘라서 물에 둥둥 깨워봤는데 진짜 안 녹아요. 우리 거는 넣자마자 바로 수용가 되버리잖아요. 비행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은 있잖아요. 말로는 안 믿어. 눈으로 잘라서 보여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당뇨가 초기 당뇨가 아니고 한 10년 동안 인슐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예. 한 달에 최소한 코엔자이티를 몇 개를 드셔요? 그게 이제 또 아, 그런 분들은 레스토레이트를 두 포 드시고 하루에요? 예, 예. 30분, 1시간, 2시간, 30분, 1시간, 2시간, 30분, 1시간, 2시간 올라가는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포큐테는요 언제 드시는 게 좋냐면 이거 먹고 나서 아니면 이거하고 이렇게 같이 드셔도 돼요. 예, 제가 먹어보니까 어떤 분은 그냥 일부러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포크테는. 그러니까 섞어서 드셔도 되고 이렇게 점적으로 드셔도 되고. 근데 한 달에 4통은 드셔야 되겠더라고요. 10년 된 이상 당뇨들을 해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레스토레이트하고 코큐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액티바이저 이 세 가지로 당뇨가 조절이 되더라고요. 낫는다 하면 저 세 거랑 찹니다. 아셨죠? 절대 말하지 마시고 요렇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먹어야 되는 Y하고 당뇨를 조절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팁을 이성훈 선생님한테 얻은 거야. 30분, 1시간, 2시간 특허를 낼까요? 이성훈표 당뇨가 이성훈 선생님. 예. 우리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예요.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요 당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야, 너는 B3하고 크로미 부정하면 안 되니까 액티바이저하고 레스토레이트하고 나중에 코큐테인까지 3개만 먹어봐 하세요. 그러면 파워가 남잖아요. 파워는 자식들 뭐 주시라고 그러시든지 아니면 남편 그럼 주시든지. 드시지 말아요? 네, 파워는 드시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이성 선생님 올라가죠? 네, 올라가는데 예. 아주 혈당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먹죠. 네, 오히려 그것도 좋은 팁이네요. 차라리 약간 저혈당 증세가 오면 파워 칵테일 먹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겠네요. 하루 중에 제일 공복 혈당이 떨어져 있을 때가 네네. 저녁 식사 직전입니다. 네, 그러면 한 5시. 그렇죠. 네. 오, 이거 너무 좋은 팁이네요. 5시 정도에 파워를 먹어라. 근데 꼭 혈당 재고. 네, 혈당 재고. 혈당 재시고 5시쯤에. 약간 저혈당. 얼마 정도 이렇게 먹는 게 좋나요? 글쎄 그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선생님, 얼마 정도? 저는 뭐 한 120 정도 나오는 거. 120 정도 나오시면 되시냐고. 100에서 120. 네. 자, 약간 오후에 당 떨어질 무렵에 한 포씩 드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PM 제품이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시고요. 자, 드라마틱한 걸 알려드릴게요. 어저께 오신 분이 이 지구촌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소장님 제가 당뇨가 190, 140, 많을 때는 200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10년 당뇨래요. 아니 9년 당뇨. 근데 자기가 속된 말로 한국의 A사부터 Z사까지 안 먹어본 제품이었대요. 그런데 본인이 파워를 먹으니까 약간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파워는 안 먹고 뭐만 먹었냐면 이분이 레스토레이트만 두 포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분이 먹고 나서 떨어지니까 옆 사람을 소개한 거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팁은 이걸 이야기했어요. 코큐텐을 좀 더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가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까 이런 식으로 30분, 1시간, 2시간 요것만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당 떨어질 때 파워를 드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코큐텐하고 레스토레이트 또 중간중간에 액티바이드 드시면 혈당이 조절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당뇨 환자가 5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인구의 10분의 1이 10명 중에 돌 던지면 한 명은 당뇨 환자라니까요. 그리고 애들 때는 어른들과 치료는 더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이 지금 190, 200 이게 언제 수치를 받는 겁니다. 공복 혈당을 받는. 네네.
그러니까 높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먹고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103까지 조절이 된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길속에 대고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 진짜라니까. 아니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자기 입으로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막 이분이 이제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유레카라고 아세요? 예. 뭔가를 발견했을 때 어때요? 깜짝 놀란 게 유레카잖아요. 그거는 신세계죠, 자기한테는. 정말 레스토레이트를 먹고 그렇게 좋아지니까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이분이 그 보통 마당반이 아니시더라고요. 와봐 했는데 8명이 온 거야, 그날에.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당도는 결론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예요. 레스토레이트하고 코큐텐하고 액티바이저. 이해되셨죠? 비타민 C 때문에 그래요. 비타민 C가 아연 농도를 조절을 해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이성훈 선생님하고 특허를 해야 되겠어요. 30분, 1시간, 2시간. 그걸 먹고 재보시러 가시면 돼요. 그러면 레스토레이트하고 코큐텐을 먹었는데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당 체크하는 방법들을 하시고 혈당이 한 오후 5시쯤 제일 많이 떨어지니까 이때 파워를 한 번 드시고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당뇨 환자 솔루션은 이미 나왔다. 이해되신가요? 네. 그래서 국민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인데 50세 이상으로 하면 10명 중에 3명이에요. 60세 이상으로 하면요 10명 중에 5명이에요. 나이가. 당뇨 환자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서 돌만 다니면 다 당뇨 환자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요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 똑같아요. 당뇨하고 고지혈증은요 한 번에 좋아져요. 요렇게 관리를 하시면. 예. 그래서 방법론적인 측면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 부랴부랴 이야기했고요. 결론. 자, 이제 딱 3분만 하고 마칠게요. 아까 액티바이트는 얼마 정도 먹어요? 아, 액티바이저는요 오후에 2번 내지 3번 정도. 1일 네. 저녁 6시. 세 스푼을 네. 중간중간 10시에 한 번, 2시에 한 번, 4시에 한 번 이렇게 중간중간에 먹어주시면 왜 그러냐면 인슐린 농도가 일정해져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오. 네. 그래서 비타민 C가 아연의 농도를 결정을 하고 인슐린 펌프에서 잘 분비돼도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또 비타민 C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것만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굉장히 당뇨 환자들 조절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고지혈증하고요, 동맥경화하고 고혈압도 조절이 돼요. 당뇨 환자들은 같이 있거든요, 병이.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시켜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뭘 알려주시냐면 레스토레이트 지금 2포를 드시면서 액티바이즈를 오전 10시, 오후 2시, 그 다음에 오후 4시, 그 다음에 파워 칵테일은 오후 5시쯤 혈당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레스토레이트 드실 때 코큐텐을 일주일에 한 통씩, 한 통이라면 한 병씩, 코큐텐을 일주일에 한 병씩 드시면서 오래된 당뇨요. 네, 오래된 당뇨는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레스토레이트는 2포를 드시되 요거 혈당 체크를 30분, 그 다음에 60분, 120분, 30분, 1시간, 2시간. 요거는 굉장히 우리 이성수 선생님이 본인이 약을 안 드시고 관리를 하면서 생긴 노하우예요. 여러분 그 이성수 선생님한테 밥 한 번씩 사주셔야 돼요.
이 노하우는 대단한 거예요. 저밥 안 먹습니다. 네, 밥을 안 드셔서 이거 한잔을 안 드시죠. 양주도 안 드실 거 와인에 한 병씩. 네. 자, 어찌됐든 요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고객한테 저기를 하시는 게 그래서 코큐텐하고 레스토레이트가 주 작용을 하면서 액티바이저는 B3하고 비타민 C의 주 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레스토레이트는 아연하고 뭐냐면 크롬이 주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칼슘하고 비타민 B3가 뭐냐면 분비에 도움을 주고 아연하고 마그네슘 이동 이렇게 관여하니까 도움이 된다. 그 끝에는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고 요거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워는 혈당이 약간 떨어질 때 먹는 거. 그렇게 정리하면 당뇨 환자들, 고지혈증 환자들은 메커니즘상 가장 완벽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이지 않겠느냐. 네. 이해되셨죠?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